도쿄 우에노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르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계의 영원한 거장 르코르비제가 아시아에 남긴 유일한 작품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서양미술관이죠. 이 미술관을 건축 혹은 디자인적으로 탐미하는 영상은 이전에 업로드했었죠. 이번엔 건축 덕후이자 일본의 모던 디자인 덕후로서 이 미술관의 설립과 관련된 비하인드, 이게 얼마인지, 르코르비제는 일본 와서 뭘 먹었는지 등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TMI들을 싹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새느라 조금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전부 이 미술관을 빠삭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영상에선 국립서양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한 많은 이름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소장품들을 사들였던 가와사키 조선소의 사장 마스카타 코지로라는 인물이죠.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을 거쳐 세계 1차 대전까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그는 사재를 탈탈 털어 서양 회화들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내가 일본의 예술가들에게 진정한 회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였죠. 어쨌든 이때 이미 자신의 컬렉션을 이용한 서양미술관 설립까지 내다본 사람입니다. 요즘 세계에 네로라 하는 미술관을 가진 나라들이 벌어들이는 관광 수익을 생각하면 꽤나 훌륭한 선구안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림을 하나도 볼 줄 몰랐습니다. 그저 갤러리가 이것저것 담아주면 옳거니 하고 작품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런던, 파리, 그리고 도쿄에 창고를 둘 만큼 돈이 되는 대로 무지막지하게 사들였다고 하죠. 이 또한 결과적으로 개인 컬렉션치고 취향을 타지 않은 덕분에 오늘날 국립서양미술관은 인류사를 통틀어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르네상스에서 근현대까지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장들의 작품이 두루두루 있는, 다시 말해 서양미술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훑기 좋은 바람직한 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스카타 코지로는 생전에 미술관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수집 활동은 1차 대전 특수가 끝나고 군 감축, 관동대지진 등으로 회사가 폭삭 망함에 따라 진작 중단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런던의 창고는 화재로 인해 흔적조차 남지 않았으며 파리의 창고는 해방된 프랑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그의 서양미술관 설립은 멀어져갔고 결국 1950년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제목이 왜 이래?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미대생들에게는 정말 도파민 터지는 소리죠? 하지만 한때는 말 그대로 디자인이 미래로 취급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패전 이후 1950년대부터 그러했는데요. 미술관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어디 디자인이?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공부한 게 디자인이기도 하고 이 흐름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얕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걸음이 빨랐던 일본마저 불과 1950년대까지 공예와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완벽히 나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이라는 학문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최고 기관의 이름이 공예 지도소였으니 완전히 걸음마 수준이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던 와중 1951년 변화의 불을 지핀 상징적인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산업 디자이너 레이먼드 로이가 일본 전매공사의 요청으로 일본에 방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세기 디자인계의 메날두, 테일러 스위프트, 일론 머스크 같은 하여튼 디자인으로 역대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본에는 왜 왔냐? 바로 지금 보시는 피스라는 이름의 담뱃값 패키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는 디자인에 대한 보수로 무려 150만 엔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당시 일본 신입사원 월급이 단돈 10,000엔을 전전했던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액수였겠죠. 이는 당연히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동반했지만 이후 해당 담배의 판매량이 3배 이상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잠잠해졌는데요. 이 사건은 곧바로 일본 사회에 잘 만든 디자인이 이 정도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키운 디자이너가 이 정도로 외화를 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얼마나 파급력이 컸냐면 당시 일본 상공회의소장이 이 광경을 보고 레이먼드 로이의 책을 번역해서 출간할 정도였다고 하죠. 이처럼 문화예술이 지닌 부가가치가 일본 열도를 흔들던 와중 여기에 결정타를 꽂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동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하면서 파리에 남아있던 마츠카타 컬렉션 중 370점이 기증의 형태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마침 프랑스 정부는 기증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마츠카타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한 특별 미술관을 새로 지을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잊혀져 있던 마츠카타의 서양미술관 건립의 꿈 또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 우에노에 말이죠.
우에노는 예로부터 일본에서 국립미술관과 박물관이 가장 많이 밀집한 문화예술 클러스터였는데요. 하지만 건립이 결정된 1951년 이때만 해도 우에노는 폭격과 지진으로 반쯤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금 국립서양미술관이 있는 이 위치는 전후에 판자촌이 형성되어 소돔과 고모라 마냥 마약 유통과 사창가가 군집해 있었다고 하죠. 이후 1953년 프랑스 미술관 설치준비협회의 발족 그리고 마약규제법이 본격적으로 확립된 후 일본 정부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이곳을 낙점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립서양미술관은 전후에 가장 밑바닥 위에 세워진 일본의 문화적 재출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운상가가 건설되기 전 종묘 앞과 사뭇 비슷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세운상가 주변은 오늘날 종묘와 대치하는 기구한 입장이 되고 말았고 이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종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때문에 이곳 우에노에는 우에노 공원과 관련된 환경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절대적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장에서 바라보는 국립서양미술관의 경관을 그 무엇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립서양미술관의 전경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제 덕분이죠. 르코르비제의 건축물이 오늘날 이 주변 전체에 아직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다시 미술관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에 있어 국립서양미술관 건립이 품은 의미에 대해선 앞서 설명했었죠. 때문에 미술관 준비협회는 당시 일본에서 내로라 하던 문화예술계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르코르비제의 사무소에서 건축을 배운 일본의 1세대 건축가 사카쿠라 준조와 마에카와 쿠니오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로 르코르비제가 타진된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위대한 건축가가 설계를 맡으면 양국의 우호 증진과 작품 기증에 더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외교가 되었죠. 사실 누가 봐도 르코르비제가 정백이 나죠. 물론 건립을 위한 돈은 전부 일본 정부에서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판자촌 철거와 토지 보상 그리고 건설비까지 모두 합쳐서 총 3억 3,500만 엔이 책정되었는데요. 아무리 5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하나 당시로선 경악할 만한 금액이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금액 가운데 1억엔은 민간 기부로 충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 기부를 가장 앞에서 이끈 인물이 바로 기업가이자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후지야마 아이이치로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일하다 말고 레이먼드 로이의 책을 번역했다는 그 사람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미술관이 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에 관련된 모두가 건축, 디자인 등이 미래의 문화자산이 될 거라는 걸 이미 내다보고 있었고 이 미술관의 설립에 말 그대로 진심이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일본의 건축 그리고 디자인 전반이 고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요. 잠시 미술관 안의 작품들을 바라보면 그 진심이 오늘날에도 여전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만 소개드리자면 별관 1층에는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화가 구스타브 클림트의 풍경화 아티제 섬의 호숫가가 걸려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품은 마츠카타 컬렉션이 아닙니다. 2023년 5월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73억엔에 낙찰받은 일본의 개인 컬렉터가 이곳에 위탁한 작품이죠. 자, 이 73억엔짜리 진심 느껴지십니까? 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설전 티켓 500엔으로 진심을 가득 전하도록 합시다. 다시 건축물 얘기로 돌아오죠. 마침내 1955년 11월 건축계의 거장 르코르비제가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르코르비제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건축이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네, 바로 인도의 신도시 계획 찬디가르 프로젝트였죠. 때문에 매년 11월 한 달 동안은 인도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인도에 가기 전에 겸사겸사 단 일주일만 일본에 경유하기로 합니다. 좀 서운하고 자시고 당대 최고가 온다는데 도열 한번 해야겠죠? 그의 제자 3명을 포함해 당시 일본에서 건축 좀 한다는 사람은 일단 하네다 공항에 집합했다고 합니다. 강행군으로 필요한 탓에 첫날 긴자의 고급 초밥집에 갔으나 좀처럼 손을 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담으로 이 가게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때 그의 나이가 68세이니 결코 적은 건 아니죠. 프랑스에서 일본까지의 비행만으로도 체력이 남아나지 않았을 텐데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는 도쿄 제국 호텔에 7박 8일간 머무르며 일정 중의 반은 교토나 가마쿠라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피곤한 척 하더니 충분히 누렸는데요. 심지어 아무리 찾아봐도 우에노에서 찍힌 사진만 없어요. 아무튼 제자들이 일본에 지은 모더니즘 스타일의 건물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인도로 떠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프랑스로부터 날아온 르코르비제 미술관 초안을 모두를 더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의뢰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음악,
연극홀, 기획전 전용 파빌리온까지 구상하며 당초 예산을 가뿐히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르코르비제는 원래부터 단순히 건물 하나만 짓는데 몰두하는 건축가는 아니었기에 그의 큰 그림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었겠지만, 문제는 그 미술관마저 소장품 규모에 따라 나선형으로 무한히 증축된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컨셉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공조, 전기, 위생 등의 각종 설비는 일본 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초기 도면에 이런 설비들에 대한 궁리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일본의 기후적 특수성 또한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그 결과 상세 도면 작성과 현장 감독은 르코르비제의 제자들이 맡게 되었는데요. 천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정말로 무관심한 걸까요? 이후 일본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도착한 최종 도면에서도 놀랍게도 구체적인 치수는 거의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그려진 사람의 크기와 비례를 보면 그의 제자들은 이 도면이 모듈러를 기준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모듈러란 키 약 183cm의 남성을 기준으로 한 인간의 신체 비례에 황금비를 적용해 건축의 조형미와 일상적인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르코르비제만의 설계 표준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철학 아래에 계단의 너비, 가구의 높이, 난간의 위치, 그리고 천장의 높이까지 철저히 인간의 몸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때문에 건축물의 모든 사이즈를 인간 중심으로 규격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좀 어렵죠? 저도 숫자에는 약하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은 과감히 생략하고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113cm와 226cm가 되겠습니다. 먼저 113은 모듈러에서 서 있는 사람이 손을 가장 자연스럽게 얹거나 기대기 좋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국립서양미술관의 난간의 높이 역시 이 수치를 기준으로 정해졌죠. 그리고 226, 이는 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손끝의 높이로 인간적인 척도 내에서 안락함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천장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전시장의 가장 낮은 천장 높이 또한 226cm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서양미술관의 모든 요소는 모듈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사실 당시 일본인 남녀의 평균 키가 각각 160cm와 150cm를 겨우 넘던 시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모듈러 치수가 일본인에게 딱 와닿는 스케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앞서 나왔듯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패전 이후의 일본이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상징적인 조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세계적인 거장의 철학을 가능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평균 키는 시간이 해결해주긴 하지만 건물은 다시 자라지는 않잖아요? 이 또한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 거장께선 과연 얼마를 받아가셨을까요? 일본 문부성과 르코르비제 재단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설계비 500만엔 그리고 일주일간의 일본 체제 비용 500만엔 합해서 1000만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로선 아이비리그 교수가 숨만 쉬고 10년은 바짝 벌어야 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 보수에 대해 르코르비제는 너무 짜다고 불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에서의 그의 시큰둥한 행적이 이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당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1000만엔을 외화로 지출하는 건 일본 입장에선 정말 마른 기모노 쥐어짜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그의 제자 3인은 사실상 재능 기부를 넘어 재능 착취에 가까운 무보수로 헌신하며 그의 설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이 동상들을 돌려받기 위해 3억 5천만엔이라는 예산을 일으킨 걸 감안하면 국립서양미술관 설계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도박에 가까운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베팅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네, 실패했다면 이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70여 년 전 르코르비제가 받아간 설계비는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고 그 가치는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 되었죠. 무엇보다 르코르비제가 일본에 가져다 준 건 단지 이 미술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1959년 6월 10일 성화와 함께 문을 연 국립서양미술관을 두고 사카쿠라 준조는 일본의 콘크리트 기술이 필요 이상으로 정교하다 보니 스승의 호방한 박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부분이 남몰래 신경 쓰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스승에 대한 존중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론 뭔가 묘하게 일본제에 대한 자신감 또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1950년대 후반은 일본이 갈수록 자신감을 얻던 시기였습니다. 1957년에는 야마가타 현에서 제작된 가구가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인 1958년에는 소니의 소형 라디오가 서구 시장을 장악하는 등 2차, 3차 산업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바로 그 시점에 등장한 이 미술관은 일본 내부적으로 메이드 인 재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굳히는 상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건축과 미술사에 남긴 교육적 가치까지 더하면 이 미술관은 일본이 해낸 역대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1960년대에 등장한 일본의 건축사조 메타볼리즘은 르코르비제의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밀어붙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급속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대응해 건물을 단순히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수명이 다한 부위는 도려내거나 교체하는 등 도시 전체가 생명체처럼 신진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르코르비제가 건물도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메타볼리즘은 이를 도시 전체의 생존 전략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메타볼리즘 이후에 활약한 안도 다다오나 마키 후미히코, 이토 도요 등 일본의 거장급 건축가들 역시 르코르비제의 사상이나 방법론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또는 어디까지 거리를 둘 것인가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그에 대한 자신들만의 해답이 모조리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본의 르코르비제의 건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처럼 세대를 넘어 축적된 사유 그 자체가 르코르비제가 60년 전 일본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며 국립서양미술관 건축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렇게 도쿄 우에노의 국립서양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미술관이라는 게 자칫 어렵게 다가오긴 하지만 국립서양미술관의 시작은 그림을 잘 볼 줄도 몰랐던 한 사업가의 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을 문화로 바꾸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계산과 결단이 겹쳐졌죠. 르코르비제 한 사람의 건축 작품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걸 왜 해야만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한 시대의 공동 작업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방문할 때 미술을 잘 알아야 할 필요도, 건축을 전공했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곳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건물이 얼마나 멋진지보다 과거 일본의 건축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건축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있기 때문이죠. 부디 이 영상이 국립서양미술관을 바라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와 별개로 국립서양미술관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만한 3가지 포인트를 이전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디자인 얘기를 교묘하게 끼워 넣기 좋아서 조만간 도쿄의 미술관을 탐구하는 영상을 하나 더 올려볼까 합니다. 그럼 또 오겠습니다.